그래서 비평하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비평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뭐 미학 이론을 배워서 제가 비평을 잘할 겁니다. 그렇죠. 아, 말 되네. 제가 비평을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평 공부를 한 적이 없어. 아, 그러네. 나의 가능성을 발견했네. 제가 비평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비평 이론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비평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드네요. 방금 제가 말하다가 비평 이론을 공부 많이 해가지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비평 이론을 많이 공부해서 비평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진모 씨라고. 비평 이론 왁구대로 예술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시사평론가가 아니고요. 만사평론가. 미학과에서 비평 관련 공부를 하죠. 미학과에서 하는 게 그게 다죠. 미학과는 커리큘럼 대부분이 비평 이론 공부하는 거와 같아요. 수업을 들어가야지. 미학과 수업을 열심히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지 제가 무슨 비평 이론을 알 거 아닙니까? 수업을 들어간 적이 없는데 무슨 비평을 제가 비평 이론을 알겠습니까? 미학과 수업 하나도 안 들어가고 졸업했는데 다른 과 수업 열심히 듣고 대충 학점 떼우고.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에서 배운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저 혼자만의 인상 비평입니다. 그냥 제가 그냥 살면서 가끔 가슴으로 느낀 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지 무슨 이론적 배경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이렇더라 저렇더라 뭐 그러는 거죠 뭐. 그래서 뭐 홍상수 영화가 이렇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킬리만자로의 표범 노래는 이렇더라 그런 거죠. 예술은 사기 맞죠. 예술은 사기다가 100% 맞죠. 그냥 딱 저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100번 맞다. 근데 문제는 사기는 나쁜 것인가? 제 네이버 블로그 이름이 제가 네이버에 블로그가 있습니다. 제 블로그 이름이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블로그 이름. 이겁니다. 최인호의 네이버 블로그 이름. 장작과 비평. 괜찮죠? 네. 창작과 비평 아니고 장작과 비평. 네. 그래서 혼자 이것저것 많이 써놨어요. 네. 예, 정은 B평이랑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뭐 미술에 대한 얘기도 제가 그 뱅크시, 뱅크시 소개해드리고 이런 것도 뭐 뒤샹 소개해드리고 이런 것도 제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건 말이죠.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 얘기예요. 그게 다. 그냥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때 학교에서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라고 나중에 그냥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뒤샹에 대한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뒤샹 얘기건 뭐 뱅크시 얘기건 제가 그냥 살면서 사회에서 그냥 살면서 느낀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학교에서 배운 거는 PD 뭐 MD ML 학교에서 공부한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학교 정규 커리큘럼 수업에서 배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뒤샹의 샘,
파운튼. 근데 이제 샘 전의 작품이 인상적인데, 이런 의자에 이 작품 아세요? 이 작품 이름은 까먹었는데, 샘 발표 전에 문제작이 요겁니다. 요거 이 작품. 나무 의자에 자전거 바퀴 꼽아 놓은 거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변기 작품 나오기 전에 분위기가 그때부터 이미 나온 거죠. 선풍기가 아니고 그 나무 의자에 자전거 앞바퀴를 고맙습니다. 수케이님. 앞바퀴를 박아 놓은 거예요. 이게 문제작이에요. 이게 왜 문제작이냐? 비평 이론 없이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목이 자전거 바퀴입니까?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디플레이스먼트. 제가 그냥 만든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디플레이스먼트. 사물이 원래의 위치에 있지 않게 될 때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작품이 원래 소속된 위치, 원래의 맥락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맥락 속에 있을 때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것에 대한 얘기. 그런 거의 일환으로 변기가 화장실에 있지 않고 다른 전시회 공간에 있을 때 획득하게 되는 의미. 그게 이제 샘이 가지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 데리다 뭐 해체 그거랑 매우 비스무리하죠. 근데 그 샘이 발표된 때가 1917년이에요. 러시아 혁명할 때입니다. 러시아 혁명. 아니 미국에서 발표된 건데 1917년이에요. 러시아 혁명할 때 이런 작품이 나왔어요.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합니까? 나 괜찮은 사람인데. Act of taking the place of another, especially using underhanded tactics. 변위. 제가 만든 단어인데 저는 디플레이스먼트, 디스플레이스먼트 비슷하네요. 근데 이렇게 현대 미술이 이때부터 다다이즘의 이제 효시가 되는 작품인데, 한국이 걸었던 길과는 이 시간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그 작품을 직접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우리가 21세기에 그 얘기를 했는데 조영남이 그거를 화투 그림을 직접 작업했냐 안 작업했냐로 사기다 아니다 해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21세기 대한민국은 1917년에 미국에서는 아무런 작업을 한 게 없어요. 듀샹은 아무런 작업을 한 게 없습니다. 그거 뭐 변기를 지가 만들었습니까? 그죠? 그냥 가게 가서 변기 사가지고 그냥 거기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찍찍찍 사인만 해가지고. 그게 답니다. 근데 20세기 다다이즘의 효시가 되는 위대한, 얼마 전에 이 작품이 왔어요. 그러니까 조영남은 사기꾼일 뿐, 이게 이 부분에서는 제가 진중권 씨랑 견해가 똑같아요. 메신저 따라서 견해가 바뀌지 않아요, 저는. 농부 보고 노상방뇨라고 한 거나 진중권한테 사기 맞잖아, 진중권이 아니고 조영남 씨한테 사기 맞잖아 하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농부한테 너 노상방뇨 맞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과 조영남한테 사기 맞잖아 라고 하는 얘기는 같은 거예요.
제가 제 방송을 쭉 들으셨던 분들은 다 들으셨던 얘기지만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법의 영역을 안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일관되게 반대를 해요. 법이 끼어들 영역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욕을 들어야 될 사람이지 사법적 제재를 받아야 될 행위가 아니라고요. 욕 먹어야 될 사람일 뿐인 거예요. 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깜빵에 집어넣어야 되거나 법정에서 자기가 직접 그랬다는 발언도 문제가 안 돼요. 그걸 묻는 사람이 잘못됐지. 자기가 직접 그랬다는 발언이 바로 조민 학생의 표창장 문제 삼는 거랑 똑같은 사고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포지티비즘, 실증주의로 보면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 표창장을 직접 최성해 총장이 해준 거냐 아니냐가 그걸 끝까지 얘기하고 싶은 진중권의 심리나 조영남이 자기가 직접 작업한 거라고 말을 했잖아. 거짓말이잖아. 사기잖아. 그래서 돈을 더 받았잖아.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라고 집중하는 거랑 비슷해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궤변이야 막 이러고 싶은 분이 있을 텐데 아니에요. 그런 발언을 했고 안 했고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기냐 아니냐 그 거짓말 사취의 목적이 있었다. 그 발언에 의도가 있다. 그렇게 계속 문제를 그걸 확대경을 갖고 들여다보면은 조영남은 정말 법적 제재를 받아야 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사기 맞네.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 조영남과 뒤샹 얘기는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회 검란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이 얘기를 일관되게 해왔어요. 여러 번. 많은 분들한테 콧살이 먹어가면서. 예. 그림과 설치미술이 다르다는 구분법은 누구 거예요? 그림과 설치미술이 좀 다르다는 구분법이 누구 거예요? 어떤 법원을, 권원을 가져요, 주장에. 그거에 의해서 다시 그러면 설치미술은 처벌 대상이 안 되고 회화 작품일 때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더 웃기죠, 사실. 예. 그래서 이 사실은 기획검란 이 검찰의 이 사태가 없었으면 미술에 대한 저의 이 얘기가 씨알이 안 먹혔을 거예요. 예. 씨알이 안 먹혔을 겁니다. 조영남은 옹호하면서 정 교수한테는 왜 그러죠? 내재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진중권 씨는 대중이 우르르 욕하면 반대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재적이면 조영남 씨를 옹호했던 게 내재적인 사람이었으면은 저는 내재적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영남을 옹호했기 때문에 나는 이번 기획검란에도 똑같이 일관된 스탠스를 유지하는 건데요. 진중권 씨는 대중이 우르르 누구를 욕하면 그 사람을 옹호하고 대중이 우르르 누구는 억울해하면 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확 이해되시려고 하지 않나요? 대중이 다 욕하면 그 사람을 옹호하고 대중이 다 그 사람을 칭찬하면 그 사람을 욕하고 거꾸로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대중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는 대중과 생각이 같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대중과 생각이 다를 때가 있고 내재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욕먹어도 일관되게 조영남이 나쁜 예술가일 수는 있어도 저질 예술가일 수는 있어도 사법적 처리의 대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쿠사리를 먹었는데요. 이 얘기하면서. 근데 조영남을 옹호한 것과 같은 근거로 정경심 교수를 옹호하는 거예요. 그게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근데 그걸 굳이 잔인하게 사법 처리의 대상을 만든 너가 범죄자다. 검찰이 범죄자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 그때 분명히 최종 선고 전에 무죄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그 사람의 거래 윤리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나쁘고 양심불량의 나쁜 사람이라는 욕을 들어야 될 사람이지 사기라는 혐의로
사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공소 내용은 사기입니다, 사기. 저는 그 공소장을 봤어요. 사기예요. 돈을 그 대작 작가와의 노동 관계가 공소장 내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한테 욕먹으면 되는 거예요. 유명세 이름을 이용한 거죠. 원래 그러니까 예술은 사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명세 이름을 이용한 저질 예술가죠. 근데 그 사람이 저질 예술가인 건 틀림이 없는데 예술가가 아닌 건 아니라고요. 시아는 멀리님은 그런 비용 문제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병기는 만든 사람의 노동비용이 충족되었고 대작은 그린 사람의 노동비용, 창작비용을 조영남이 다 가져가는 걸 비판받는 요지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따지면은 애플 컴퓨터를 작살내야 돼요. 스티브 잡스를 모든 브랜드 가치라는 거를 OEM은 뭔데요? 가격이라는 것의 형성에 대해서 소박한 도덕주의적, 실질주의적, 실체주의적 관념을 가지면 경제학도 잘 이해 못하고 예술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마르크스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마르크스적이에요. 18세기, 19세기적이에요. 가치 실제론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의 가치가 보편적인 진리로 굉장히 칸트적이고 플라톤적인 거예요. 어떤 대상 물체의 내재적인 우주 보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받으면 사기고 가치 실체주의가 있는 거예요. 집값 잡는 것도 그런 마인드예요. 집값 잡으려고. 그게 자본주의를 이해 못하고 경제학을 이해 못하고 예술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OEM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이키 신발을 나이키가 만듭니까? 다 중국이나 다른 옛날에 우리 부산에서 하청 주잖아요. 근데 그걸 나이키 상표 붙여서 붙이는 순간 똑같은 착한 가격이라는 게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원래 착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갖다 붙일 수 없는 형용사를 붙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스프님. 그냥 비난, 비판의 대상이지 법으로 다뤄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영남보다 훨씬 더 황당한 미국의 예술가가 전혀 제재를 안 받았어요. 백남준 선생을 대신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술만 사기입니까? 예술은 사기다라는 말이 듣는 사람 모두한테 fuck you를 한 거라는 거를 과연 얼마나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조영남 선생이 예술은 사기다 그랬죠. 뭐 셀프 디스하고 고백한 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조영남이래 참. 백남준 선생이. 사기 아닌 게 있습니까? 정치, 경제, 종교. 사기 아닌 거 있어요? 저는 그렇게 그 말을 해석합니다. 예. 그렇죠. 현대 미술은 돈 세탁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다 사기예요. 광고도 사기, 법률 오류도 사기. 그렇게 fuck you 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건 사기 아니니? 이 말이죠. 자기 고백을 한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본론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그거예요. 나중에 저의 문제의식이 맞더라고요. 한계혁명이라는 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계효용 고등학교 때 배우셨잖아요. 한계혁명 이후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Marginal Revolution. 자본론을 읽으면서 자본론의 모든 논리 구조는 말이죠. 가치의 진리값이 어떤 물품의 가치의 진리값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투하노동 가치설이라는 게. 내가 빡세게 만들었으면 이거 만드는데 품이 많이 들어가면 가치가 높고 이거 만드는데 노동이 적게 들어가면은 이거의 가치가 낮아야 한다. 이게 제일 밑에 전제로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경제학은 그게 다 뻘소리다라는 걸 밝혔어요.
그게 다 엄청난 착각인 겁니다. 그런 건 없어요. 사람들의 심리적 합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고발 고소 성립이 안 되죠. 저질 작가의 그림을 비싸게 샀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반품을 안 받아줄 경우는 고발이 불가능하죠. 그림에 대한 정성적인 가치 평가를 한 건데요. 자본론의 각주가 나와요. 그런 거는 왜 가격이 그런가 뭐 하면서 얼버무리면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쓸데없는 짜잘한 경제학적 얘기 같아도 정치에 대한 평가, 경제에 대한 평가, 예술에 대한 평가에서 마르크스적인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건 다시 말하면 철학적으로는 칸트적인 게 있는 거예요. 정해진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정적인 정해진 진리.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악으로 보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훨씬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꼰대 뭐라고 해야 될까? 막스적 사고예요. 그게. 정해진 가치가 있는데 사기쳤다. 세상이 지랄같이 돌아가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기 같아 보이는 것이 사기가 아닌 필연적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경우들에서, 그래서 도덕으로 실제적인 사회 현상을 재단하면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보기에 금이 비싼 거는 말이 되지만, 예를 들면 하여간 그 미술 작품 같은 거, 그게 50억, 500억, 1000억 이러잖아요. 제가 폴락 작품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5천억 원이었나? 500억 원이었나?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었지 않습니까? 그냥 그림 물감 막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예? 이따만한 판때기에 위에서 물감 쭉쭉 짜가지고 누러뜨려가지고 온 물감 처벅처벅한 게, 그게 폴락 작품이 500억이었나 5천억이었나 그렇거든요. 무지하게 1,500억. 예, 맞아요. 무지하게 비싸거든요. 그거를 설명을 못해요. 근데 그게 무형물뿐만 아니라 유형물도 그래요. 이스푼요. 미술 작품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물품의 가격은 그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원숭이들한테, 우리가 미술을 모르잖아요. 가치 빵원이에요. 그거의 가치는. 갑자기 세상이 망했잖아요. 폴록 작품은 원자폭탄 터지고 한 100만 명만 전 세계에 살아남았잖아요. 그럼 폴록 작품의 가치는 빵원이에요. 불쏘시개. 그죠? 무인도에 딱 가는 순간 모든 거가 다 달라지잖아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몇 명 안 남고 문명이 다 파괴되는 순간 폴록의 작품은 가치가 빵원이지. 불쏘시개 값이지 한 3원? 3원쯤 하려나? 그 맥락에 따른 심리적 결정 합의일 뿐이라는 거죠. 가격이. 예. 윌슨 그거잖아요. 캐스터웨이 영화에 윌슨 하는 톰 행스. 윌슨 그 배구공의 가치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그 뗏목 위에서도 그 윌슨 배구공을 놓쳤을 때 윌슨 I'm so sorry. 그게 그거 아닙니까? 가치는 심리적인 거예요. 그게 사기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세상 모든 게 다 사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요. 기망하여 이익을 얻는 건데, 사기라는 거는. 기망하여 이익을 얻는 건데, 기준이 있어야죠. 이게 이론적으로 왜 그게 불가능하냐 하면은, 디폴트 값이 정해진 값이 있어서 기준값으로부터의 차이값에 의해서 기망에 의해서 이익을 얻는다는 설명이 가능한데, 기준값이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도 그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법정으로 끌고 간 것 자체도 문제지만 법정에서 법리로 어차피 하게 됐을 때 기망에 의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기준값과 실제 받은 값과의 차이가 있어야 기망에 의해서 이익을 얻었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잖아요. 근데 기준이 없는데 증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무죄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뱅크시가 미국의 옥션에서 자기 작품을 냈는데 구매하자마자 파괴되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예? 경매에 자기 작품을 내놨는데 그게 파괴됐어요. 낙찰되자마자. 무지하게 비싼 값에 낙찰됐는데 낙찰되자마자 파괴되도록 안에 폭탄을 설치해놨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파괴되도록. 파괴돼가지고 값이 더 올랐어요. 파괴된 그 히스토리가 거기에 그 작품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파괴돼서 값이 더, 난 파괴됐던 뉴스를 보자마자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겠구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뉴스를 보자마자. 그건 이제 값이 그냥 그 히스토리가 있는 작품은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는 작품은 그밖에 없거든. 그 유니크함이 확보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사기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남은 무죄인 겁니다. 받아야 될 원래의 가치값을 책정하지 못하는데 X-A, X 플러스 A 이게 돼야 되는데 X값이 미지수잖아요. X값이 미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죄가 근본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 법이 끼어들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이 현대미술을 그렇게 자기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그 사람이 안 샀을 문제는 그 사람이 미술 시장에 지 혼자의 주관적인 지 생각으로 미술 시장에 개입한 거죠. 그렇잖아요. 사실은 자기 혼자의 경제적 법칙을 들이민 겁니다. 그 그림을 조영남이 직접 그렸다는 니까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산다라고 생각한 건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게 경제학, 미술 작품의 경제학 법칙, 객관적인 경제학 법칙이 아니거든요. 자기 혼자의 법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경제학 법칙은 시장에 관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경제학 법칙이 돌아가는 겁니다. 지 혼자 생각이에요. 지가 착각한 건데 왜 그거에 대해서 사기죄를. 예. 그래서 참 재미있네. 지가 그랬냐 안 그랬냐. 우리가 지금 저하고 토론을 할 때 그래도 지가 그린 거 아니잖아요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좀 깝깝하시겠죠. 지가 그린 거 아니니까 사기잖아요 라는 말이나 표창장 위조를 계속 얘기하는 진중권이나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계속 그것만 들여다보면 지가 그린 거 아니잖아 그 태제에 붙잡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이 작품이 나온 거예요. 맥락을 보라고. 그래도 이건 자전거 바퀴잖아. 그래도 이건 의자잖아. 라는 얘기가 불가능해요. 이 순간. 그냥 뒤샹의 예술 작품이에요. 자전거가 아니에요. 자전거 바퀴가. 이 공간, 이 맥락에 들어서는 순간 저건 자전거 바퀴가 아니에요. 저건 의자가 아니에요. 그냥 미술 작품이에요. 맥락을 빼고 그래도 이거는 자전거 바퀴야. 예. 그렇죠. 그림에 조영남의 사인이 있잖아요. 그 순간 조영남 작품이 된 거예요. 그게 조영남이 나쁜 짓하고 사기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아니고 조영남이 사인하는 순간 그게 조영남 작품이 된 거예요. 자기가 작업한 거 맞잖아요. 그래서 사기친 게 아니에요. 조영남은 후진 예술가인 건 분명하죠. 조영남이 훌륭한 예술가라고 저는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조영남이 불량, 저질, 양심 불량, 이상하고 수준 낮은 예술가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술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영화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은,
선물가게 지나서 출구라는 영화, 선물가게를 지나야 출구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닥터 브레인 워시라고 그 뱅크시 따라다니던 친구. 그 친구가 LA에 미술 학도들한테 앤디 워홀 스타일로 포스터를 수십 장을 그리게 해놓고 그 닥터 브레인 워시가 한 일이라고는 거기에 스프레이 한번 직 뿌린 게 다예요. 그래놓고 그거 비싸게 팔았어요. 또 그런 작품이 한국에 왔다고 전시회에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그렇죠. 싸구려 그림을 높게 본 사람들이 뭐 자기가 책임지는 경제 행위를 한 거지. 예, 홍대생을 불러서 그려놓고 내가 사인하면 내 겁니다. 예, 홍대생을 불러가지고 딱 닥터 브레인워시가 딱 그렇게 했어요. LA에 있는 미술 학도들한테 앤디 워홀 스타일로 이렇게 그려라고 주문 주고 그걸 영화로 다 보여줬어요. 자기가 그 30장을 깔아놓고 앤디 워홀 스타일로 그린 30장의 LA 미술 학도들 그린 그림을 바닥에 깔아놓고 이 스프레이를 이걸 들고 성실하게 뿌리지도 않았어요. 들고 처음부터까지 한번 갔어요. 다 자기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게 또 팔렸어.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전시회도 했어. 그걸 왜 보러 갔나 싶었지만 그게 그걸 제가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뱅시 보기에는 저 황당한 건데요. 하여간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닥터 브레인 워시의 전시회 가면 있어 보이고 막 하나의 가격이 형성되고 그랬어요. 그게 훌륭한 예술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가짜는 거죠. 웃기는 거죠. 시장에는 그런 제품도 섞여 있는 겁니다. 예술 시장에는. 어떤 세계관도 없고 철학도 없고 미적 관점도 없는데 그냥 진짜 사기꾼은 닥터 브레인 워시거든요. 이렇게 핫꽃이면 야들은 다 넘어간다는 걸 딱 알고 장사해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닥터 브레인 워시 전시회라고 거기 갔다 오는 거 트위터에 셀피 셀카 사진 막 올라오고 그러던데 되게 웃었어요. 하여간 이런 얘기할 때 하여간에 조영남이 직접 안 그린 건 맞잖아. 반복할 때의 답답함이나. 그러니까 내가 진중권 씨를 예술평론가로 안 본다니까요. 그걸 그 예술의 얘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 조국 장관 그 문제, 검찰 그 문제도 자기가 조영남 옹호할 때 그 논리로 안 하잖아요. 자기는 그래도 조영남이 직접 안 그랬으니까 사기잖아요로 하는 사람을 깝깝해하면서 자기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논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위조잖아. 그 토론회 전체를 보시고 토론회 전에 신문 기고 내용을 보세요. 위조잖아. 무슨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 뭐 어쩌고 트루스 얘기하면서 철학한 사람도 아니에요. 진리를 얘기하면서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 어쩌고 저쩌고 경향신문에 기고하는 철학적인 얘기인데 그 트루스가 그런 미시적인 마이크로 포지티브한 그 작은 거에 그렇게 따지면은 조영남 작가 비난한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할 수 있죠. 진중권을 그렇게 욕할 수 있죠.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 막 진실을 왜곡하는 가짜 대한 진실, 얼터너티브 트루스를 만들어내는 거라면서 진중권을 욕할 수 있죠. 아, 참 진짜. 좀 다소 복잡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까미유 클로델이 다 만들었죠. 로댕 작품도. 진중권 씨의 모습 속에서 그게 있는 거예요. 조영남이 안 그린 거 맞잖아. 예.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갑갑해 죽는 거죠. 더군다나 다른 거는 문제는 그것조차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아직 증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남 씨 보고 뭐라 그러는 사람은 좀 나.
다 확인된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조영남이 안 그랬다는 건 다 확인된 걸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확인된 사실을 또 봐라, 또 봐라, 또 봐라, 또 봐라 그러는 거고, 그분들은 이 표창장 건 같은 경우에는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된 것처럼 봐라, 봐라, 확인됐잖아, 확인됐잖아 라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조영남 씨 욕한 사람보다 더 못한 거예요, 진중권 씨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진실과 거짓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철학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지 모른다 라는 거예요. 그 철학적 인식론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윤석열 된다는 얘기예요. 진중권.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진실이 절대 객관적인 진실이 있고 고정적인 거짓이 있다라는 관념을 윤석열처럼 진중권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먹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참 철학적인 접근을 하는 경향이 여기 진실이 있다. 그리고 거짓이 있다. 플라톤적인 거예요. 변증법적이지 않고 플라톤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린애 같은 인식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윤석열 검찰이 먹힐 가능성이 많아요. 김호창 선생이 말한 맥락은요. 맥락을 바란 얘기거든요. 사실은. 종합적 판단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의 기계적인 사실만 보지 말고. 근데 그 기계적인 사실의 트루스와 언트루스가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사람들이 왜 그러나 모르겠네 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이 없다고 왜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야?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라고 말했을까요? 말 안 했습니다. 말 안 했어요. 만들어진 얘기예요. 그러면 프랑스 혁명 전체가 부당한 것으로 무효화됩니까? 그거에 집중하는 사람은 프랑스 혁명을 무효화시키는 것까지 생각이 연결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인식이 거기에 실정적 포지티브니스만 보는 사람들은 프랑스 혁명 전체가 그 사람 머릿속에서 무효화되는 데까지 3초도 안 걸려요. 맥락이란 걸 무시하는 사람들은. 정말 유화적인 기계적인 인식이에요. 그런 철학을 가지면은 프랑스 혁명 전체가 부당하고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프랑스 혁명은 정당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정당하잖아요.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역사에서 그 뭐 바스티유 감옥권은 안 그렇습니까? 바스티유 감옥 습격은 가보니까 가보니까 정치범 하나도 없어요. 가보니까 바스티유 감옥에 정치범 없었어. 이미 텅텅 비었고 그냥 그 수비하던 군인들밖에 없었는데 수비하는 군인들은 군중에 그거를 이해하고 항복했는데 다 죽여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윤리학적인 진실 판단이 미시적 편집적 집착이 이 거대한 사회 현상, 정치 현상을 해석하기에는 턱없이 위험한 개입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바로 그 인식을 자기 자양분으로 삼아서 저렇게 나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호창 선생을 전혀 이해 못한 거예요. 진중권 씨는. 김호창 선생이 뭐 딴 얘기한 거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얘기한 거죠. 각각의 모든 맥락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그게 무슨 소린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진중권 씨가. 진중권 씨 인식 수준에서는 조영남 옹호할 때는 그렇게 잘 돌아가던 머리가 이 문제로 넘어오니까 바보가 돼버린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호창 선생 말의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미시적입니까? 위조를 했네 안 했네. 그 은박지를 뭐 사진을 찍었네 안 찍었네, 반사가 됐네 안 됐네. 너무 없어 보이지 않아요? 네. 너무 없어 보였잖아요. 맥락적 종합적 얘기로 절대 안 기어 나오는 거죠. 나가면 죽으니까. 글로 나가면 자기는 죽으니까 두더지처럼 그 안에서 절대 안 나가는 거예요. 위조 맞잖아요. 위조. 이거 위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위조잖아요.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만 너무게 틀어오듯이 계속. 오늘 좋네요. 미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참 좋네요. 이렇게 연결될 줄은 몰랐어. 뒤샹 얘기가 이렇게 김호창 진중권 토론회까지, 윤석열까지. 근데 앞으로도 인류 역사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부분과 전체의 변증법. 흔히 많이 돌아다니는 그림 있잖아요. 바둑, 내 생각에는 진중권 씨는 바둑을 못 둘 것 같아요. 모나정님 왜 그러십니까? 또 그 진중권 씨 바둑은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죽어 있는 돌이에요. 생과 사가, 흑과 백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요 3급만 두셔도 당연히, 바둑 조금만 두셔도 알죠. 바둑을 촬영한 스코프가 요만한 스코프일 때는, 요만한 원일 때는 분명히 흑이 죽어 있고 백이 살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만큼 넓어지면은 사실은 환격으로 백이 죽어 있고 흑이 죽인 거예요. 이렇게 보냐 이렇게 보냐에 따라서 생과 사가, 죽은 돌과 산 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변증법이에요. 변증법이란 그런 겁니다. 맥락이 어떤 맥락에서 보냐에 따라서, 요만한 맥락으로 봤을 때는 얘가 얘를 잡아먹었어요. 집이 났어요. 얘가 얘를 잡아먹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얘를 이용해서 얘가 잡힌 거거든요. 이건 직접 기보를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되는데, 눈사태 정석 같은 거는 진중권 씨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환격 당하는 경우가 딱 그겁니다. 딱 따내자마자 딱 환격이 아니고 뭐라 그래? 환격 맞죠? 회돌이를 이해를 못해요. 바둑에서 딱 따낸 순간 자기가 뒤진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잡았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딱 그 경우예요. 자기가 바둑 돌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흑인데 백돌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지. 따내는 순간 됐다내지지. 그 죽은 돌이지. 그러니까 프로들은 거기에 가열수를 안 하잖아요. 환격으로 뒤졌다는 걸 알고 자기가 잡아먹은 모양새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잡아먹혔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가열수를 안 하잖아요. 바둑 초심자들이 바둑 막판에 그거를 따내는 거야. 환격되어 있는 걸 모르고 가열수하는 것만큼 18급 바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8급 바둑 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진중권 씨는. 딱 회돌이, 환격인데 환격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잡았잖아, 내가 이겼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18급 바둑이에요, 18급 바둑. 아, 오늘 재밌다. 예, 후절수.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변증법이 가져다 주는 큰 선물이 컨텍스트라는 겁니다. 맥락. 어떤 맥락 하에서 죽은 게 산 게 되고 산 게 죽은 게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겁니다. 실증주의 스타일의 사람들이 피곤한 거예요. 제가 제일 수준 낮게 보는 철학이 포지티비즘이에요. 실증주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대화가 안 통해요. 모든 사고 경향이 실증주의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하고 전맹기로 변증법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는 서로 대화가 안 통해요. 나는 궤변을 일삼는 사람이고 역설과 궤변을 일삼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 시각에서 보면은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그냥 깝깝한 벽창호고요. 벽창호고요. 이해님 감사합니다. 아산 혼내주러 가요? 아산을 즐기러 가야죠 우리가. 예, 뭐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그걸 꼭 할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해요. 이게 근데 참 우리한테는 이 나이 들면서 깨닫게 되는 지혜인데 이거 쉽게 말해 변증법이라는 게 지혜에 비스무리한 거죠. 지혜에 비스무리한 건데 그 모르는 사람한테는 영원히 안 보이는 거예요. 참 여러분 답답하시죠? 뭐 이걸 참 좋은데 참 중요한 세계의 세상의 진리인데 뭐라고 설명해 줄 방법이 없네. 그런 겁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영원히 모르는 세계예요.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실증주의적 사고 경향이 있는 사람한테 이 변증법적인 세계 이해라는 것은 절대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근데 뭐라고 설명해 줄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색즉시고 공즉시생의 문제인데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책을 이해를 못하죠. 어느 순간 살면서 터득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걸 터득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예. 귀곡사를 지금 살았다고 우기는 중이죠. 맞습니다. 안대현님. 그거를 깨닫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 깨닫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깨닫게 하는 방법. 해결을 읽어봐라. 절대 못 깨닫습니다. 양말 100타스 주고 팔아와 하면 됩니다. 양말 100타스 주고 그거 못 팔아오면 넌 죽고 그거 팔아오면 넌 살아. 돈도 줄게. 물건을 사람들한테 팔아보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걸 팔면 내가 살고 이걸 못 팔면 내가 죽고 영업을 해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영업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사업을 해보거나 영업을 해보면은 깨닫기 싫어도 깨닫게 돼요. 예. 수많은 복잡 다단한 인간 실종과 부딪혀 보면 돼요. 그러면 자기처럼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책만 보고 있으면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책만 보고 있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죠. 남들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보다 선배님이지만 제가 저보다 어리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 영업을 했거든요. 평생을 남들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구나를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았어요. 남들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짜증내면 난 뒤진다. 영업이 별 겁니까? 남들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짜증내면 내가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진중권 씨의 모든 지금까지 행보는 남들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짜증내는 거였거든요.
영업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걸 타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굴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다른 겁니다. 정치와 영업은 똑같아요. 남들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터득하는 거거든요. 남들을 욕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남들 마음이 내 마음과 다를까? 남들은 무슨 생각을 해서 저럴까를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서서히 남들 마음과 내 마음이 싱크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뭔가가 되는 거죠. 저도 그거 대학교 때 똑같았어요. 뭐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책밖에 몰랐는데 고만고만한 학생들끼리 이거 하는 거랑 책 보는 거밖에 몰랐는데요. 뒤지게 고생해봐야 영업을 하고 부딪혀 봐야지. 자기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하고 부딪혀 봐야지. 그걸 조금 알똥몰똥 하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의 최고 어제 그 찾아온 제 박정철 출판사 후배도 그 얘기를 하더군요. 박정철 출판사 할 때 제가 학원 교재 영업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출판사 대부분의 사람들과 괴를 같이 하면서 저를 뒷담화를 많이 했었어요. 자기는 모를 거야. 어제 찾아온 제 철학과 후배, 서울대 철학과 후배이면서 박정철 출판사 후배인 친구가 박정철 출판사에서 일할 때 나 없을 때 내 뒷담화 한 거를 내가 알거든요. 박정철 출판사의 직원들 대부분이 저를 뒷담화했거든요. 사고 친다고. 제가 그때 박정철 출판사 일을 하면서 학원 교재를 만들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했는데 이노 형은 자꾸 그 새로운 걸 자꾸 쓸데없이 시도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내가 뒷담화하는 걸 내가 들었었거든. 응? 그래서 박정철 출판사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하고 저하고 결이 많이 달랐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사업을 했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노 형이 그때 형이 대단했다라는 거를 그때는 몰랐다고. 지금 자기가 영업을 하는데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담배를 새까치는 피우고 들어간다고. 문 열고 들어가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 대상이 되는 오피스에 가서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긴장이 돼가지고 쫄려가지고 담배를 한 세 가치를 피우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들어가신다고. 그거 하면서 그때 그 출판사 할 때 이노 형 그 영업하던 그게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이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정말 어렵습니다. 맨땅 헤딩. 초대하지 않는 손님으로 매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업소 영업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겁니다. 예. 그걸 근데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걸 수십 번을 해야 돼. 영업이란 건. 문전박대만 계속 하루 종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문전박대를 안 당할까? 제가 왜 이렇게 유들유들해졌는지 아세요? 그때 맨날 문전박대를 당하다가 윙크도 배우고 너스레도 배우고 스타킹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학원 카운터 일하는 아가씨한테 조그만 화장품 스타킹 선물 주고 윙크 때리고 실없는 농담 꺼내면서 원장님 언제 오시냐고 눈치 줘도 안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농담도 막 만들어서 하고 아따 왜 그러셔 이런 말도 배우고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말이.
처음에는 쭈뼛쭈뼛 그 자체죠. 쭈뼛쭈뼛 그 자체죠. 근데 어떻게든 학원 카운터에서 거기서 해결을 해야 원장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학원 카운터에서 안 쫓겨나야 돼. 학원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랑 농담 따먹기 하면서 거기서 2, 30분을 1시간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속 다니면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굉장히 정돈되지 않은 언어를 잘 구사하게 됩니다. 네. 정돈되지 않은 언어의 비법을 깨닫게 돼요. 계속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하다 보면 정돈된 언어를 쓰면 문전박대를 피할 길이 없는 거야. 횡설수설해야 되는 거예요. 영업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버틸려면은 안 쫓겨나려면 횡설수설해야지. 거기서 말을 정돈되게 하면은 그러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게 횡설수설을 해야지 안 쫓겨나는 거야. 거기서 정돈된 말을 하면은 therefore get out. 그러니까 당신은 나가야 되는 거야. 내가 혼을 정신줄을 놓으면 상대방도 정신줄을 놓기 때문에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신줄 놓은 말을 해야 저쪽도 정신줄이 같이 놓아져 가지고 정돈이 안 돼 가지고 그냥 뭉개면서 그냥 거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유튜브 할 때 이렇게 쓰일 줄은 내가 몰랐지. 예. 그 제가 지금 말이 약간 막 걸지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대학교 때 상상도 못하던 언어 습관입니다. 영업하면서 말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허허실실과 막 같이 정신이 없어야 돼. 이 사람이 합리적 판단을 하면 안 돼.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 난 물건을 못 팔아. 내가 정신을 잃고 저 사람도 정신을 잃고 정신 못 차리게 해가지고 도장 꽝 찍고 해가지고 돈 챙겨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별하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 학원에서 먹힌 작전이 이 학원에서는 안 통하는 거야. 그죠? 지난번 학원에서 했던 그대로 이 학원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달라요. 통하는 방법이. 응? 그 정신줄 놓는 횡설수설 하면 더 안 되는 데가 있는 거야. 그럼 이 학원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 학원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본능적으로 막 이제 촉이 발달하는 거죠. 원장도 이런 원장이 있고 저런 원장이 있고 뭐 별하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걸 몇 년을 하다 보면은 많이 자기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